손톱이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손가락 끝이 불에 댄 것처럼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콘크리트 벽을 긁고 있었습니다. 아니, 콘크리트가 아니었습니다. 습기에 약해진 오래된 벽돌이었습니다. 새벽 3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계속 긁었습니다. 금속 조각으로, 손톱으로, 돌 조각으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먼지가 떨어졌습니다.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순찰원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멈췄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전 다시 벽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여기서 실패하면 끝입니다. 수용소로 가는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곳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남아도 끝이라는 것을요.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고 34살이었습니다. 중앙당과 연결된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정확한 부서명은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결제 라인에 있었고 문서를 검토했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특권층이었습니다. 일반 주민들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배급이 제때 나왔고 아파트는 따뜻했고 전기가 거의 매일 들어왔습니다. 겨울에도 난방이 되었습니다. 가끔 고기도 먹었고 명절에는 과자와 술도 배급되었습니다. 심지어 외국 담배도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에 충성했고 열심히 일했고 인정받았고 승진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노력의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특권과 함께 온 것은 감시였습니다. 당에서는 늘 지켜봤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화 통화도 감시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기록되었습니다. 주말에 외출한 경우 월요일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했습니다. 누가 이상한 말을 하면 즉시 보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체제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는 항상 남조선과 미국 그리고 반동분자가 원인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괜찮다고 우리 체제가 옳고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 아래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보고서를 보고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저는 북한 중심에 가까이 있었기에 진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주체 112년, 그러니까 2023년이었습니다. 함경북도 어느 지역으로 지방 출장이 있었습니다. 공장의 생산량을 점검하는 시찰이었습니다. 그날은 가을비가 왔고 차갑고 축축한 비였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거리는 온통 진흙투성이었습니다. 도착 후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기계는 오래됐고 노동자들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생산량이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쓰여 있었고
저는 그것을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숫자를 확인하고 서류들을 검토한 후 공장장과 면담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보고서대로였습니다. 오후 늦게 공장을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평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들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수확이 끝난 논밭이었고 황량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그때 하얀 종이 하나가 멀리서부터 바람에 날아오는 것을 봤습니다. 삐라였습니다. 저는 즉시 알아봤습니다. 남쪽에서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풍선에 매달려 바람을 타고 국경을 넘어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보면 안 되는 금기였습니다.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했고 만지거나 내용을 확인하면 안 되었고 발견 즉시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걸리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종이가 바람에 실려 차 앞으로 날아와 차 유리창에 한순간 달라붙었다가 차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침 길이 좋지 않아 천천히 가다가 차가 멈췄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종이가 진흙 위에서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순간적으로 글자가 보였습니다. 큰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남쪽은 굶주리지 않는다. 저는 갑자기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문장이 이상했습니다. 아니, 이상하다기보다는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틀린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조선은 굶주리고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이며 가난하다고 민중들이 착취당한다고 배웠으니까요. 전쟁 준비하느라 주민들이 고생한다고 배웠고 우리 선전 자료에도 늘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보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몇 초 더 봤습니다. 자유롭게 여행하고 일하고 생각합니다라는 다른 글자도 보았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하면서 저는 고개를 돌려 앞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와 공장 시찰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고 생산량 목표 달성은 물론 특별한 문제 없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그 문장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남쪽은 굶주리지 않는다. 틀린 말이고 선전인데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건데 왜 자꾸 생각나는 건지 무시하려 했지만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을 하는데도 그 생각이 났습니다. 문서를 검토하는데 갑자기 그 문장이 떠올랐고 회의에도 전혀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출근길에 시내를 걷다가 또 삐라를 발견했습니다. 인도에 떨어진 것을 청소부가 태워버리려고 빗자루로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나가다 몇 초간 잠깐 봤습니다. 글자가 보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5,000달러. 구체적인 숫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출 뻔했지만 참고 지나갔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자리에 앉아 삐라의 숫자를 생각했습니다. 35,000달러. 저는 바로 환산 금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과장된 내용이고 선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왜 저렇게 구체적으로 쓸까요? 그냥 잘 산다고 쓰면 되는데 왜 숫자를 쓸까요?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위험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조금이라도 사실이라면. 아니야. 말도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양강도 지방 출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국경과 가까운 지역이어서 그런지 바람에 날라온 삐라가 더 많았습니다. 길을 가는데 나무에 걸린 삐라를 또 봤습니다. 저는 저녁 시간 어둠이 깔린 길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차에서 내려 그 나무로 갔습니다. 손을 뻗어 삐라를 떼어냈습니다. 미친 짓이었습니다.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재빨리 주머니에 넣고 차로 돌아와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습니다. 숙소로 들어가 방문을 잠갔고 화장실로 가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삐라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내용을 읽어나갔습니다. 남쪽의 생활 수준, 평균 임금, 자동차 보급률, 스마트폰 사용률, 해외여행 자유, 대학 진학률, 평균 수명, 숫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있었습니다. 서울거리 사진이었습니다. 밤에 찍은 것 같았습니다. 불빛이 환했습니다. 자동차가 많았고 사람들이 걷고 있었고 상점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과장이고 선전이며 조작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구체적이었고 상세했습니다. 그냥 잘 산다고만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세세한 숫자를 쓸까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숙소에서, 차 안에서 혼자 있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평양으로 돌아와 우리가 배운 것과 삐라의 내용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내용은 남조선은 가난하고 미군 식민지고 민중들이 착취당하고 전쟁 준비하느라 고통받는다였는데 삐라에 쓰인 내용은 정반대로 경제성장, 자유로운 이동, 해외여행, 높은 임금, 긴 수명, 높은 교육 수준이었습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입니다. 아니, 둘 다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중간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처음엔 당연히 삐라가 거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틀렸을 리 없잖아요. 수령님께서 우리를 속일 리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만약에 우리가 배운 것이 틀린 것이라면, 만약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라면, 그 생각을 하자마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상상도 하면 안 되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 생각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커졌습니다. 저는 점점 더 많은 삐라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미친 짓이었습니다. 들키면 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도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출장 갈 때마다 찾았습니다. 국경 지역에 가면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아온 것들, 나무에 걸린 것들, 땅에 떨어진 것들을 아무도 안 볼 때 주머니에 넣었고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와 집 침대 밑, 벽지 뒤, 책 사이에 끼워 숨겨두었습니다. 가족이 다 자고 난 후에 밤에 화장실에서 불을 끄고 작은 손전등을 비춰가며 혼자 읽었습니다. 내용은 일관되었습니다. 남쪽은 발전했다. 경제가 성장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산다.
여행을 간다. 직업을 선택한다.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한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아는 공식 정보와 계속 비교했습니다. 남조선은 붕괴 직전이라 배웠는데 반대로 경제가 성장했다고 해외여행, 실업률, 높은 임금 하나하나 따져봤지만 모든 것이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전 자료는 추상적이었습니다. 고통받는다, 착취당한다, 불쌍하다 같은 말만 있었고 구체적인 숫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B라는 구체적이었습니다. 숫자, 통계, 사진, 비교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물론 B라도 선전일 수 있어요. 과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쓸까요? 거짓말이라면 들통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무서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틀린 것은 남쪽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평생을 속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 생각을 하자마자 온몸이 얼어붙었고 숨이 막히며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일관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과도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기계는 고장나 있었고 생산량은 목표에 미달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늘 목표 달성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수확량이 적었습니다. 땅이 척박했고 비료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늘 풍작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본 사람들은 마르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옷이 낡았고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선전 자료에는 늘 행복한 인민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정확히 알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보고서를 조작하고 숫자를 부풀리고 문제 있는 부분을 은폐하던 저의 업무가 북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쓰임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밤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선전 자료를 검토하는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라디오 방송 원고, 신문 기사, 포스터 문구를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에 10여 명쯤 되는 동료들이 앉아 있었고 발표자가 앞에 섰습니다. 자료를 펼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남조선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민중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입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착취는 날로 심해지고 있으며 듣고는 있었지만 전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들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렸고 발표자의 목소리는 마치 기계음처럼 들렸습니다. 발표 내용은 모두 허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삐라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경제 성장, 높은 임금, 자유로운 여행, 긴 수명, 둘 중 하나는 거짓이에요. 아니, 진실은 하나인데 누군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메모하고 동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저것을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처럼 의심하면서도 내색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의심조차 하지 않는 것일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가 괜찮냐고 안색이 안 좋다고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일을 할 때도, 회의할 때도,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거짓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식욕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이상해요. 아니, 괜찮아. 그냥 일이 좀 많아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가족은 친척 집에 보내고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평양 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적었습니다. 대부분 어두웠고 가로등도 몇 개만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걷고 있었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진실을 알까요? 아니면 나처럼 모르고 살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하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사는 것일까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탈북이 떠올랐습니다. 미친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떠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중요한 직책이었고 감시받고 있었고 가족도 있었습니다. 아내와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많이 알수록 더 위험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 눈치채면 끝이에요. 삐라를 모았다는 사실이 들켜도 의심하고 있다는 기색을 알아차려도 끝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가족도 끝나고 3대가 멸문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남는 것도 위험했습니다. 표정, 말투, 행동에서 티가 날 것이고 완벽하게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실수할 것이고 의심받을 것이고 조사받을 것입니다. 그럼 어차피 끝이에요. 저는 고심 끝에 북에 남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로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탈북 경로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의심받으니까 직접 물어볼 수는 없고 국경지대 출장을 갈 때면 어떻게 넘어가는지 조심스럽게 암시적으로 이야기가 나왔고 돈을 받고 넘겨주는 브로커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실패하고 가는 도중에 잡힌다고요. 하지만 가끔 성공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2달 정도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브로커와 은밀하게 접촉했습니다. 조선족처럼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고 비용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특권층에게도 그 정도 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한국 가면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으로 갚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믿어도 될까요?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돈만 받고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중간에 버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언제 갈 거냐고 물었습니다. 빠를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늦으면 마음이 바뀔 거라고요. 일주일 후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준비하죠? 가져갈 것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짐도 없고 가족도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내와 딸을 두고 가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너무 위험해서 데려갈 수 없었고 일단 셋이 함께 움직이면 들킬 확률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제 계획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나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공장 점검을 하기 위해 간다고 출장을 핑계로 나갔습니다. 정상적인 출장이었습니다. 이동 서류도 있었고 승인도 받았고 동행자도 있었습니다. 저는 중간에 빠져나올 계획으로 기차를 탔고 북쪽으로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경북도에 도착하니 밤이 되었고 숙소에서 짐을 풀었습니다. 동행자에게 오늘 좀 많이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쉬겠다고 말한 후 방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2층이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어둠 속으로 무작정 달려 역 근처 골목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브로커와 낡은 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뒷자리에 타고 북쪽으로 출발했습니다. 국경 쪽으로요. 몇 시간을 갔습니다. 길은 어두웠고 비포장이었고 덜컹거렸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차가 멈췄고 브로커는 여기서 내리라고 했습니다. 앞을 보니 강이 보였습니다. 이 강을 건너면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헤엄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침 순찰 교대 시간이라 지금 바로 넘어가야 한다고 했고 지금 안 가면 다음 기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강을 봤습니다. 넓지는 않았습니다. 100m쯤? 하지만 깊어 보였습니다. 급하게 차가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엄청나게 차가웠습니다. 물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필사적으로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옷과 가방 때문에 더 무거웠지만 절대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간쯤 갔을 때 강둑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이었습니다. 저는 물속에서 가만히 숨을 죽였습니다. 불빛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을 비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가 너무 커서 들린 것 같았습니다. 제 쪽으로 불빛이 가까워지더니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나와! 안 나오면 쏜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로 쏜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북쪽으로 헤엄쳐 돌아갔습니다. 총을 쏘는데 계속 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순찰병 둘에게 잡혔습니다. 손을 뒤로 묶고 수갑이 채워진 후 천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그렇게 차에 실렸습니다. 어디 소속이야? 이름이 뭐야?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얼굴을 맞았습니다. 물어보잖아. 이름! 이름과 소속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양에서 왔어. 왜 도망쳐? 대답하지 않았고 또 맞았습니다. 잠시 후 차가 출발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직책이었으니까요. 탈출 시도는 중범죄니까. 수용소로 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처형당하는 것일까요?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이 가장 먼저 생각났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차가 멈췄고 끌려내렸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 철문을 열고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눈가리개를 벗겼습니다. 건물 안이었고 임시 보호시설 같았습니다. 아직 수용소는 아니었습니다. 정식으로 수용소에 끌려가기 전 조사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작은 방, 창문도 없고 벽 4개, 바닥, 천장, 문 하나. 밀어 넣어진 후 문이 잠겼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졌고 젖은 옷 때문에 더 추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조사받고 고문당하고 누가 도왔는지, 누구랑 공모했는지, 왜 도망치려 했는지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판결받을 것입니다. 수용소로 갈지, 처형당할지, 아내와 딸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큰 죄책감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날 바로 조사가 시작됐고 조사실에 불려갔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둘, 그리고 조사관 둘.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왜 도망쳤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도왔어? 혼자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혼자 할 수 없어! 누가 도왔냐고! 정말 혼자라고 말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책상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같은 질문을 몇 시간을 물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혼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첫날 조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매일 불려나가서 몇 시간씩 조사받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혼자였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충동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로커를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하면 그 사람도 잡히고 그 경로도 끊기니까요. 그리고 가족을 보호하려면 혼자 한 것으로 해야 했습니다. 가족은 몰랐다고, 계획도 몰랐다고 해야 했습니다. 10일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방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는 걸까? 가족은 괜찮은 걸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다 벽을 봤습니다. 회색 벽이었습니다. 근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벽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대보니 질감이 이상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콘크리트가 아닌 흙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손으로 눌러보니 조금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손톱으로 살살 긁으니 표면이 쉽게 벗겨졌습니다. 아주 오래된 벽돌이었습니다. 페인트 밑에 습기가 있었습니다. 벽이 습해서 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그 벽을 관찰했습니다. 조사받고 돌아올 때마다 봤습니다. 조금씩 만져봤습니다. 눌러봤고, 긁어봤고, 두드려봤습니다. 오래됐고, 습기로 무르게 됐고, 무너뜨릴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번뜩 생각이 들었습니다. 탈출할 수 있을까? 여기 남으면 결국 수용소에 끌려가서 평생 나올 수도 없는데, 탈출하다 죽을 수도, 다시 잡힐 수도 있는데, 한참을 고민하고 결심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기회를 노렸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순찰이 지나간 후였습니다. 저는 벽으로 다가가 손톱으로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졌습니다. 그 밑에 벽돌이 보였습니다. 계속 긁었습니다. 벽돌 사이 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멘트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부러졌습니다. 아팠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뭔가 날카로운 것이 없을까? 하고 바닥을 살폈습니다. 침대 프레임을 봤습니다. 금속이었습니다. 구석이 날카로웠습니다. 힘껏 비틀어 떼어냈습니다. 끽 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놀라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행히 복도에서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금속 조각으로 벽을 긁으니 훨씬 빨랐습니다. 벽돌 사이 시멘트가 무너졌습니다. 벽돌 사이 먼지가 떨어지면서 시멘트가 무너졌습니다. 계속 긁었습니다. 손톱이 다 벗겨졌고 손가락 끝이 불에 댄 것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 것입니다. 벽돌 하나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힘껏 뒤로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쿵 소리가 나면서 떨어졌습니다. 쿵 소리가 나면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문틈으로 복도를 봤습니다. 다행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다시 벽으로 다가갔습니다. 드디어 구멍이 생겼습니다. 주먹 크기의 작은 구멍이 생겼습니다. 옆 벽돌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더 빨랐습니다. 벽돌 하나가 빠지니까 나머지도 쉽게 흔들렸습니다. 두 번째 벽돌이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요. 머리가 들어갈 만큼 구멍이 커졌습니다. 어깨가 들어갈 만큼 조금 더 넓혔고 나가려는 찰나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멈췄습니다. 구멍 뚫린 벽에 등을 붙이고 문을 보고 있었고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다시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구멍으로 몸을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먼저 넣고 어깨를 밀어 넣었지만 몸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더 힘껏 밀었습니다.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깨가 벽돌에 긁혔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통과했습니다. 상체가 나가니 하체는 쉽게 나왔습니다. 건물 뒤편 어둠이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앞에 보이는 담장만 넘으면 밖으로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담장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드디어 밖으로 탈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무작정 달렸습니다. 이곳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했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달려 숲으로 들어가 나무 사이로 숨어 달렸습니다. 가지에 얼굴이 긁혔습니다. 돌에 발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1시간, 2시간, 숨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멈춰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추격하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일까요? 저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뛰지는 않았지만 빠르게 걸었습니다. 밤새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잡고 북쪽으로, 국경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날이 밝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들킬 위험이 높아 숨어야 했습니다. 나무 밑에 숨어 낙엽을 몸 위에 덮고 자려고 했지만 너무 긴장되어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낮 동안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둘째 날 밤이었습니다. 저 멀리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다시 국경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저번보다 더 외진 다른 지점이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살피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중간쯤 갔을 때 순찰원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고 계속 헤엄쳤습니다. 불빛이 저를 비쳤습니다. 고함이 들렸습니다. 거기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알이 물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저는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계속 참았습니다. 물속에서 헤엄쳤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참다가 물 위로 올라와 다시 잠수를 했습니다. 드디어 반대편이 가까웠습니다. 아직도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헤엄쳤습니다. 드디어 강둑에 닿았고 기어 올랐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저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살았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북한과의 협정으로 탈북자를 송환합니다. 잡히면 다시 북으로 가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옷을 짜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숲으로 들어가 계속 걸었습니다. 국경에서 멀어져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숨어 다녔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 쓰레기통을 뒤져 음식을 구해야 했습니다. 상한 빵, 썩지 않은 과일 껍질, 물은 개울에서 마시면서 버텼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조선족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제일 외진 곳에 있는 한 집을 정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노크했고 나이든 여성분이 나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북에서 왔습니다. 그 여성은 저를 위아래로 봤습니다. 빨리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물과 빵을 내어주었습니다. 전 오랜만에 보는 음식에 미친 듯이 먹어치웠습니다. 한국 가려는 거죠? 네. 전화기를 꺼내 한참을 통화했습니다. 내일 도와줄 사람이 온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중년 남성이 와서 물었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은 거죠? 네, 가고 싶어요. 돈은요? 지금은 없습니다. 나중에 갚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며칠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차에 타고 중국 내륙으로 갔습니다. 검문소를 피해 샛길로 갔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중국 남쪽 큰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에서 기다렸습니다. 라오스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자 가이드와 함께 남쪽으로 갔습니다. 라오스 국경 검문소가 나타났고 경찰이 와서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가이드가 준비한 가짜 여권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잠시 후 얼굴을 보더니 통과시켰습니다. 통과했습니다. 국경을 넘었습니다. 라오스에서도 계속 남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차가 고장났습니다. 걸어야 합니다. 태국 국경까지 밀림을 통과해야 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사나흘입니다. 밀림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둡고 나무가 빽빽했습니다. 밤에도 계속 걸었습니다. 너무 더웠고 모기가 엄청났습니다. 사흘 동안 끝없이 걸었습니다. 비에 젖으면서 넘어지면서도요. 넷째 날 오후 강이 보였습니다. 저게 국경인 메콩강입니다. 저 강을 넘으면 태국입니다. 작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30분쯤 걸렸습니다. 드디어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방콕으로 가세요. 거기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방콕에 갔습니다. 택시로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너무 멀리 왔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로비에 들어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 도와주십시오. 북에서 왔습니다. 몇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보호하겠습니다. 안심하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보호를 경험했습니다. 며칠 후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렸고 공항 로비가 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마중 나와 있고 상점들이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이게 진짜구나. 한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남조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민중은 고통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왜 저는 몰랐을까요? 34년을 속고 살았습니다. 동시에 허탈했습니다. 거기 남은 아내와 딸을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거짓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국정원 조사를 받고 하나원에서 3달 동안 교육받았습니다. 한국어, 문화, 컴퓨터, 금융, 일상생활을 배웠습니다. 처음으로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정착금을 받고 작은 원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구해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제 선택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은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친구도 생겼고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어젠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고 자전거 타고 조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삶, 질문해도 되는 삶, 선택할 수 있는 삶입니다. 아침에 커피를 고르는 것, 출근길을 선택하는 것, 점심 메뉴를 정하는 것, 그 모든 작은 선택들이 자유입니다.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하세요. 선택할 수 있는 오늘을, 자유로운 오늘을. 그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